어머, 또 왔네. 그 냄새나는 기사. 조롱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엘리제 음악원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가 향한 곳에는 학원에 다니는 딸을 데리러 온 52살의 분뇨 수거차 기사 박진우가 있었다. 작업복에 밴 특유의 냄새를 의식하며 진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진우를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냄새나는 기사가 과거 세계 음악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숨겨진 재능이 공연장을 감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엘리제 음악원 대기실은 평소처럼 화려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고급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저명한 음악가들의 사진, 그리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까지. 수강료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이 지역 최고급 음악 학원이었다. 그런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방구석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명화 속의 오점 같았다. 정말이지. 강이라는 이 학원 학부모회의 중심인물이었다. 남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장이었고 자신 역시 전직 피아노 강사 출신으로 음악 교육에 대한 잣대가 깐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엘리제 음악원의 품격을 지키는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모처럼 좋은 분위기를 망치네.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엄마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애가 저분이랑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다. 연습실에서는 아이들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다운 선율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지만 그 음악조차 진우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다. 따가운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일을 마치고 곧장 데리러 온 작업복 차림 그대로 진우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고급 음악 학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레슨이 끝나고 12살 난 딸 소미가 대기실로 나왔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채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요. 그 한마디만 내뱉고는 소미는 진우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향했다. 아빠와 나란히 걷는 것을 피하려는 듯 몇 걸음 앞서 총총히 걸어갔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탈 때도 소미는 말이 없었다. 문도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닫았다.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시동을 걸자 차 안에 희미한 냄새가 퍼졌다. 아빠의 작업복에 밴 그 특유의 냄새.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방향제를 두어도 결코 완벽하게는 사라지지 않는 냄새였다. 오늘 레슨은 어땠어? 진우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소미는 창밖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다. 그저 작게 한숨을 내쉴 뿐. 그 몸짓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신호 대기 중에 진우는 백미러로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레슨이 끝나면 늘 신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 어려웠던 부분, 다음 목표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반짝이는 눈으로 들려주었었는데 저기 아빠, 소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리러 안 와도 돼요. 어? 혼자 올 수 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절의 뜻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미는 자신의 방으로 직행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활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소리를 내보았다. 결코 나쁜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몇 번을 연주해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소미는 화를 내려놓았다. 초조함과 속상함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소미가 오랫동안 품어온 아빠에 대한 원망이었다. 음악 학원에서의 따돌림도 소미를 괴롭혔다. 얘, 그거 알아? 쉬는 시간, 소미 근처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소미네, 아빠, 그거 안 돼. 분뇨 수거차 운전기사래. 진짜? 대박.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냄새나서 옆에도 가기 싫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떠드는 목소리들. 목소리. 소미는 악보만 쳐다보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 귓가에 밝혔습니다. 저 차 말이야. 알아. 킥킥대는 웃음소리. 소미의 가슴이 조여오듯 아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감싸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야.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소미에게는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소미는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미를 자기들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다. 사실은 모두와 함께 웃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언제나 소미를 그 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자기 방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예선 상위권에 들면 전국 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소미는 이 콩쿠르에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온 지 3년, 외톨이로 지내온 학교 생활 속에서 음악만이 유일한 마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처럼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모순된 감정을 안고 소미는 몇 번이고 같은 소절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활의 움직임은 뻣뻣했고 손가락 놀림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소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초조함과 분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야, 들어가도 될까?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성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홍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는구나. 별로요. 소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진은 방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콩쿠르, 기대되는구나. 아빠도 우리 소미 연주 듣는 거 기대하고 있어. 그 말에 소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지 마세요. 뭐? 아빠는 콩쿠르에 오지 마세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부 그날 이후로 소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그때 그런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성진은 잠자코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딸에게서 이토록 행복했던 날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성진은 그저 그 한마디만을 내뱉었습니다. 방을 나설 때 돌아보니 소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는 것뿐이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오자 아내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미 울고 있었어요. 성진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피로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사과하지 말아요. 지연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성진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성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장인으로서 서울에 자신의 공방을 두고 있었습니다.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나 베를린 피라모닉을 비롯해 전 세계 오케스트라로부터 조정 의뢰가 쇄도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출장을 가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의 악기를 손보곤 했습니다. 연봉은 1억 원이 넘었고 세계 각지에서 수리와 조정 의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넓은 공방, 음악에 둘러싸인 나날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진 자신도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프로 바이올리니스트를 목표로 연습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할 때면 성진에게는 신기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악기 상태의 미묘한 차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 조금 탁한데 사운드 포스트 위치가 틀어졌나? 이 악기, 분명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며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께서 그 사실을 눈치채셨습니다. 마코토는 연주자가 되기보다 악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마코토는 악기 수리 장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연주는 취미로 계속했지만 직업으로는 악기 수리에만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마코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악기 수리장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 연주자는 되지 못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코토에게는 가족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스미레는 당시에 9살 바이올린을 배운 지 3년째였지만 벌써부터 재능의 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말이야.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스미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곡 정말 어려웠는데 열심히 연습했거든. 대단하다, 스미레. 아빠한테도 들려줄래? 마코토는 딸의 연주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스미레를 위해 최상의 상태로 조율해둔 그녀가 아끼는 악기로 스미레는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마코토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천사의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음악교사였던 치아루 역시 딸의 재능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습니다. 스미레, 소리가 정말 곱구나. 아빠가 잘 조율해 주신 덕분인가 봐. 그렇게 말하며 치아루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휴일에는 셋이서 함께 음악회에 가곤 했습니다. 세계적인 연주가들의 연주를 감상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감상을 나누는 그런 나날들이 당연하게 이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마코토가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한 아름다운 바이올린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낸 유서 깊은 악기들, 모두 마코토가 애정을 담아 관리해온 소중한 수집품이었습니다. 스미레는 그 악기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이 바이올린은 몇 살이야? 이건 200년도 더 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거란다. 우와, 200년 전의 소리를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거네. 그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스미레에게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이라는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아버지와의 소중한 연결고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갑작스럽게 끝을 고했습니다. 3년 전 가을, 마코토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마코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네? 뇌경색이었어.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제 일은 더 못하신단다. 그럴 수가. 게다가 회사 경영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야. 마코토의 아버지는 지방 소도시에서 위생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정화조 차량 몇 대를 보유하고 지역의 오수 처리를 담당하는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회사였습니다. 빚이 3억 원이나 있어. 네가 돌아와서 회사를 잇지 않으면 직원들도 곤란해져. 전화를 끊은 뒤 마코토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다음 날 마코토는 치하루와 스미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해. 치하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아간다니, 그럼 서울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해. 그럼 당신 일은요? 바이올린 수리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가. 스미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바이올린 그만두는 거야? 스미레, 미안하다. 싫어. 스미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만져주는 바이올린이 좋은데, 아빠의 음악이 좋은데. 치하루 역시 필사적으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다들 연세가 많으셔. 새로 경영자를 찾는 것도 어려워. 하지만 서울에서의 당신, 커리어는 알아. 마코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어. 그러나 마코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안해. 마코토는 두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을 버릴 수는 없어. 직원분들도 우리 지역 사람들도 모두 곤란해질 거야. 그리고 마코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결코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 위생 일만으로는 바이올린 레슨비도 악기값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어. 쉬는 날에도 두 분께서도 일하시면서 제가 바이올린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코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제가 음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필사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제가 두 분을 부양할 차례입니다. 치하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그토록 헌신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코토는 두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이사할 준비는 지옥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한 바이올린 컬렉션, 세계 각지에서 찾아낸 유서 깊은 명기들, 현악기 제작가로서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컬렉션, 그것들을 전부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들을 처분함으로써 꽤 큰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빚을 전부 갚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 저녁까지 정화조 청소 현장을 도는 나날. 그 일이 끝나도 회사에 경영, 사무, 설비, 유지보수,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금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분유 수거차를 운전하고 오물을 처리하며 온몸에 냄새가 배어갑니다.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탈취제를 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냄새. 그것이 마코토라는 인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음악학원 학부모들은 마코토를 보고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립니다. 다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예전 같은 미소를 보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마코토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곤 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봉의 바이올린을 조율했던 손,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 아마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기들을 이 손으로 되살려냈습니다. 빈 피라모닉의 수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마코토의 조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히비노 씨가 조율한 악기가 아니면 연주할 수 없다고 말해주던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분뇨 수거차의 핸들을 잡고 오물 호스를 들고 작업복 소매로 땀을 닦습니다. 그저 그런 일을 하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코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치하루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나지막이 읊조려 보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돕겠다는 결정은 분명 옳았을 텐데, 하지만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특히 스미레에게서 행복한 나날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 죄책감이 마코토의 마음을 옥죄어 옵니다. 대회 당일 아침은 평소보다 더욱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마코토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거실로 가니 스미레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스미레. 안녕하세요. 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스미레에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참이었지만 오늘은 콩쿠르 날. 딸에게는 무척 중요한 날입니다. 아침 먹을래? 배 안 고파. 긴장했구나. 별거 아니라는 듯 풍명스러운 태도였지만 스미레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치하루도 일어나 세 사람은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합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식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치하루가 일어섭니다. 스미레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현관을 나서 차로 향합니다. 스미레가 뒷좌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던 그때 손을 놓쳐 케이스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 아트. 황급히 케이스를 주워 올립니다. 스미레는 소중한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정도로 긴장 때문에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로 대회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코토는 운전에 집중하고 치하루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미레는 뒷좌석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스미레. 치하루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스미레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참가자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히비노 씨 가족이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코토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행사장 구석으로 향합니다. 스미레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씁니다. 아빠. 스미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힘내렴. 마코토는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미레는 이내 시선을 돌려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기실에는 50팀이 넘는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미레도 의자에 앉아 바이올린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려 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미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오,
바이올린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현이 한 줄 끊어져 있었고 브리지는 심하게 기울어져 앞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험 삼아 화를 대보니 명백히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운드 포스트가 움직인 듯 했습니다. 어째서 스미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의 일일 것입니다. 차에 탈 때 긴장한 탓에 손이 떨려 케이스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주워들었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충격은 케이스 안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브리지의 뒤틀림과 사운드 포스트의 이탈. 이래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엄마, 스미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하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스미레? 그리고 바이올린의 상태를 본 치하루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주위에 사람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아이, 바이올린이. 웅성거림이 대기실에 퍼져나갔습니다. 스미레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연습했습니다. 이 콩쿠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음악원 원장인 하야카와 주니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모리카와 강사가 사정을 설명하자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난처하게 됐군.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네. 긴급 조치로 우리 음악원의 보물을 빌려주도록 하지. 그 말에 강사들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악기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스미레 양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는 없지. 원장은 직원에게 지시하여 특별 보관실의 열쇠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낡은 나무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케이스에는 창립 50주년 기념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악원 창립 때부터 내려온 보물이었습니다. 창립자가 소중히 아끼던 악기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주에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니스칠은 깊은 색을 띠고 있었고 나뭇결의 아름다움이 돋보였습니다. 스미레 양, 이걸 쓰게. 하지만 모리카와 강사가 악기를 손에 든 순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원장님, 이건 대체 50년간 전시만 해둬서 그런 걸까요? 조율이 필요합니다. 현도 낡았고 음정도 다 틀어져 있습니다. 모리카와 강사가 현을 켜보았지만 명백한 불협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 역시 직접 악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군. 브리지 위치도 이래서는 연주할 수 없겠어. 서둘러 조율하지. 내가 해보겠네. 모리카와 강사가 공구함을 가져와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음이 맞질 않아. 다른 강사들도 힘을 합쳐 조율을 시도했지만 누구 하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브리지 높이가 이상해. 사운드 포스트가 움직였을지도 몰라. 전문 용어들이 오갔지만 누구도 확신을 갖고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콩쿠르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모리카와 선생님, 어떡하죠? 젊은 강사 한 명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리카와 강사 역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필사적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안 되겠어. 우리 기술로는 이 상태의 바이올린은 조율할 수 없어. 모리카와 강사가 마침내 포기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긴급하게 전문수리 기술자를 부릅시다. 원장님,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모리카와 강사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여러 공방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일요일 아침이라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는 대응이 안 됩니다. 가장 빨라도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어느 공방이든 당장은 올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0분. 하늘이는 이제 눈물조차 흘릴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한 남자아이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7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하늘이의 문제,
때문에 콩쿠르 시작이 늦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긴장감 속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하나둘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언제 시작해요? 하늘이 괜찮을까? 나도 긴장돼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학부모들도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해요. 이제 하늘이 내는 기권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요.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야죠. 바로 그때 평소 성운을 업신여기던 강미리가 원장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이 내는 기권시키고 콩쿠르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6개월 뒤에 또 기회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이에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일같이 연습했습니다. 교실에서 외톨이로 지내면서도 음악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처럼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싫어. 하늘이가 작게 읊조렸습니다. 싫어. 연주하고 싶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지연이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어머니 또한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회 대기실은 슬픔과 체념의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에 가득 찼던 얼굴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콩쿠르라는 꿈의 무대가 송두리째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15분.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구석에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제가 바이올린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한순간 대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쉰 쌍의 가족과 선생님들, 모든 시선이 성훈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강미리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강미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수리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녀는 보란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훈을 쳐다봤습니다.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어머니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바이올린 수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비전문가가 만졌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 학원의 소중한 자산이란 말입니다.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훈의 말은 다른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애초에 강미리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손으로 저희 아이들 악기를 만지시겠다니요. 강미리는 성훈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옷소매 밖으로 드러난 햇볕에 그을린 손. 위생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말에 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년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들을 만져온 손. 그 손을 더럽다는 말을 듣는 굴욕감. 그건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원장님이 말리려 했지만 강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원장님, 강미리는 주위 학부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오늘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례지만 아무 관련도 없는 분께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맞아. 다른 어머니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늘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늘은 기권하는 게 맞아요. 학원의 소중한 악기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경멸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성훈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확실히 겉모습은 그저 정화조 차량 운전기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빠, 소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소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은 성훈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다들 난처해하잖아요.
제발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성훈의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딸에게 거부당하는 것,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소미야, 지연이 황급히 딸을 껴안았습니다.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화조 차량이 300년이나 된 귀한 바이올린을 수리할 수 있다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 딸의 거절, 아내의 불안감, 모든 것이 성훈에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타올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줄곧 침묵하며 견뎌왔습니다. 경멸의 시선도, 딸의 차가운 태도도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기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원장님은 성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의와 함께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수리에 실패한다면 어떤 책임이든 지겠습니다. 성훈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소미는 연주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습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이대로라면 소미는 기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성훈 씨, 부탁드립니다. 단, 시간은 15분뿐입니다. 그 시간 안에 수리하지 못하면 소미 양은 기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훈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향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간 봉인해 두었던 수리도구 가방이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참아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구들은 마치 성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성훈은 연습실로 돌아옵니다. 주위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조소, 불안, 기대, 여러 감정이 뒤섞인 시선. 하지만 성훈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딸을 위해, 음악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봉인했던 기술을 다시 한번 해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연습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저 성훈의 작업을 지켜볼 뿐입니다. 성훈은 먼저 바이올린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앞판의 상태, 뒷판의 상태, 옆판의 접합부, 손끝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나무의 상태를 확인해 나갑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F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군. 성훈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운드 포스트의 위치가 틀어졌군. 이래서는 본래의 소리가 날 리가 없지. 다음으로 브리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브리지의 위치, 높이, 각도, 모든 것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현도 낡아서 본래의 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5분 안에 할 수 있을까? 성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낡은 현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브리지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공구를 사용해 F4를 통해 사운드 포스트의 위치를 조정해 나갑니다. 이 작업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1mm 단위의 오차가 음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훈의 손끝은 마치 악기와 대화라도 하듯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의 손놀림이 너무나도 세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낭비되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동작에 확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문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사운드 포스트에 조정이 끝나자 마코토는 브리지를 제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미세한 조정을 거듭했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새 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정성껏 확인하며 음정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리카와 선생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저 손놀림은 마치
하지만 그는 다음 말을 모리카와 선생은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을 삼켰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그 움직임은 영락없는 전문 악기 제작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마코토는 마지막 마무리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의 상태를 점검하고 팩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테일피스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남은 시간은 3분. 마코토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조정을 끝냈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마코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학원장님은 활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실내에는 믿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색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정처럼 맑으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소리.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악기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이건 모리카와 선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주위 사람들 역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 음색은 그들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학원의 보물이라는 바이올린이 분명 좋은 악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에 본래의 소리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단 15분의 작업만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마코토는 몇 번 더 소리를 내보며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각 현이 균형, 소리의 울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스미레 마코토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한번 켜보렴. 스미레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세상에. 스미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음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악기가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 이거라면 연주할 수 있어. 스미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마코토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라고 무시했던 저 남자가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한순간에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모리카와가 마코토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실례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전문악 기술이 장인이십니까? 마코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예전이라니. 모리카와 선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손놀림, 그 기술, 그리고 설마. 모리카와 선생이 무언가 말하려던 바로 그때 마코토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콩쿠르 시작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코토의 말에 학원장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럼 콩쿠르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원장님이 선언했습니다. 히비노 스미레 양, 준비됐나요? 네. 스미레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쳐준 바이올린을 소중히 끌어안은 채 드디어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지역 예선이 막을 올렸습니다. 대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원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의 음악 애호가들까지 모두가 아이들의 빛나는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심사위원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요시다. 마사이코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명예교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요시다는 프로그램북을 훑어보며 오늘 연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인 아이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모습에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참가자 모두가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코토는 공연장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은 히비노 스미레 양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미레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직접 손봐준 학원의 보물,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꽉 쥔 채 스미레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빠, 꼭 지켜봐 주세요.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던 그 아이가 드디어 연주를 하는구나. 그리고
학원의 보물을 단 15분 만에 고쳐냈다는 그 의문의 남자까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가 기대와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스미레는 바이올린을 턱에 꼈습니다. 턱받침의 감촉이 지금까지의 바이올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주할 곡은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일 악장. 난이도가 높은 곡이지만 스미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활을 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악, 스미레의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음색은 그 누구도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꿰뚫는 듯한 고음, 풍부하고 따스한 중음, 깊이 울리는 저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마치 봄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처럼 공연장을 감쌌습니다. 요시다 교수님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음색은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초등학생의 연주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은 스미레의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코토가 조정한 바이올린이 스미레가 가진 본래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기와 연주자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미레의 손가락은 마치 악기와 대화하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활의 움직임 또한 힘 하나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음악이 스미레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듯한 연주였습니다. 관객들 또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음악만이 공연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비발디가 그렸던 봄의 정경이 스미레의 바이올린을 통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새의 지저김, 살랑이는 바람, 만발한 꽃,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마코토는 객석 뒤편에서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딸이 연주하는 음색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이야. 자신이 조종한 바이올린이 딸의 손에서 이토록 노래할 줄이야. 마코토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의 고생, 굴욕, 고독,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치아루 역시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성장, 남편의 기술,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순간, 모든 것이 치아루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스미레의 연주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곡의 가장 어려운 부분, 빠른 패시지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스미레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음을 엮어나갔습니다. 마코토가 조종한 바이올린은 아무리 빠른 움직임에도 완벽하게 응답했습니다. 음의 시작이 빠르고 한음 한음이 명료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이즈, 스미레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봄의 기쁨, 생명의 숨결, 희망에 가득 찬 미래, 모든 것을 음악에 담아서 마지막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긴 여운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몇 초간 공연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터질 듯한 박수갈채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해.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봐. 저 아이, 나중에 엄청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관객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도 5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시다 교수님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연주였어. 저 아이의 재능은 진짜야. 다른 심사위원들 또 저마다 칭찬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최고의 연주야. 아니, 어쩌면 올해 최고의 연주일지도 몰라. 그 바이올린 소리 마치 마법 같았어. 스미레는 무대 위에서 몇 번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좀처럼 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미레의 시선은 객석 뒤편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스미레는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 말은 소리가 되지 못했지만 마코토의 마음에는 분명히 닿았습니다. 마코토도 크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스미레.
그 말없는 대화에 치하루 역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진정한 부녀의 유대감.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스미레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말을 걸었습니다. 스미레, 정말 대단했어.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는 처음 들어봐. 스미레, 최고야.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노리코도 스미레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미레,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코토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실례합니다. 한 남성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인 요시다 교수였습니다. 히노시 맞으시죠? 요시다는 마코토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네, 마코토가 대답하자 요시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셨군요. 요시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이야.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째서 저 유명한 요시다 교수가 정화조 기사에게 이토록 깍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3년 전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요시다는 마코토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수인계는 해주셨지만 그 후로 공방도 닫으시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히노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코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렸군요. 아닙니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요시다는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히노 마코토 선생님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가 루시어이십니다. 대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계적인 루시어라니. 누군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히노 선생님은 서울에서 공방을 운영하셨습니다.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나 베를린 피라모닉, 뉴욕 피라모닉 등 전 세계 인류 오케스트라의 의뢰가 쇄도했었죠.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 아마티 같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기들을 완벽하게 되살려내는 기술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시다의 말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또한 몇 번이고 히노 선생님의 신세를 졌습니다. 히노 선생님이 조정한 악기가 아니면 연주할 수 없다는 음악가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치하루와 노리코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이 더러운 손이라고 말했던 상대가 세계 최고봉의 기술자였다니, 자신이 경멸했던 남자가 음악계의 전설이었다니,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믿을 수 없어. 저분이. 모리카와 선생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손도 대지 못했던 바이올린을 단 15분 만에 완벽하게 수리해낸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조소가 아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마코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복 차림으로 경멸했던 남자가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세상을 보는 눈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요시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히노 선생님,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코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회사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웠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음악도, 지휘도, 수입도. 요시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런 희생을.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치하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얼마나 큰 굴욕을 견뎌왔는지 새삼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스미레는 마코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스미레는 아빠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마코토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스미레. 아빠는 전혀 신경 안 쓴단다. 그것보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어. 3년 만에 진심으로 서로를 껴안는 부녀의 모습에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연주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미레도 치하루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코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딸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심사위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지역 예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3위는 이어서 2위, 그리고 영예의 1위는 히비노 스미레 양입니다. 장내가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에 휩싸였습니다. 스미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금빛 트로피와 상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요시다 교수가 스미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당신의 연주가 단연 최고였어요. 스미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석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폐회사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 요시다 교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더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한 위대한 바이올린 제작가와 재회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대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비노 마코토 씨,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마코토는 당황했지만 재촉에 이끌려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바이올린 제작가, 바로 그 루시어입니다. 장내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히비노 씨는 과거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속 루시어였습니다. 오늘 스미레 양이 연주한 바이올린을 단 15분 만에 완벽하게 조율해내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교수는 스미레를 향해 말했습니다. 스미레 양, 다시 한번 아버님과 함께 연주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스미레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코토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딸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요시다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적인 루시어와 오늘 우승자의 협연을 부디 들려주십시오. 객석에서도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부탁해요. 듣고 싶어요. 스미레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같이 연주해요. 마코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괜찮겠니? 전 아빠랑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 그 말에 마코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시다 교수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마코토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걸 쓰십시오. 마코토는 3년 만에 바이올린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무게가 더없이 그립고 또한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위에 마코토와 스미레가 나란히 섰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회자가 설명했습니다. 특별 순서로 히비노 마코토 씨와 스미레 양의 부녀 듀엣 연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마코토는 3년 만에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미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 말에 마코토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스미레. 두 사람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곡은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아버지와 딸이 각자의 파트를 연주해 나갔습니다. 마코토의 바이올린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공백기, 그리고 애초에 연주가가 아닌 제작자라는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주에는 음악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소 안정적인 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레의 바이올린은 그런 아버지의 음색을 부드럽게 감싸한 듯 울려 퍼졌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의 음이 흔들릴 때면 스미레가 곁에서 지지해 주듯 조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내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유대감, 3년간의 고통을 극복하고 되찾은 끈끈한 정, 음악을 통해 이어진 가족의 사랑. 그것이 분명하게 모두의 마음에 와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객석에 있던 치하루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이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있다니.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저 기쁘고 벅차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아버지와 딸의 선율은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 녹아내렸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닌 마음과 마음의 교감,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도 긴 여운, 그리고 정적. 바로 다음 순간, 장내는 폭발적인 박수갈채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코토와 스미레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니, 아빠가 더 고맙다. 스미레. 아버지와 딸이 진심을 다해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유대감이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요시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시다 교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멋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음악의 힘, 사랑의 힘,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 히노시 가족, 그 부모와 자식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객석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 히노 가족의 3년간의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콩쿠르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카미야 노리코 씨가 마코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히노 씨, 노리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노리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심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마코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확실히 저는 지금 위생 차량 운전사니까요. 하지만 노리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기술자셨는데 그걸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노리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줄지어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도 심한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마코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요시다 교수의 증언에 학부모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가 음악계의 전설이었다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리카와 강사도 마코토 앞에 섰습니다. 히노씨, 저도 당신의 기술을 의심해서. 아닙니다, 모리카와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성실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코토는 모리카와 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부탁드립니다. 모리카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셀의 음악학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코토가 딸을 데리러 오면 학부모들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히노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들도 마코토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미레 아빠, 진짜 대단하다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래. 스미레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바이올린의 마법사야. 그렇게 말하며 웃는 스미레.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마코토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학원 원장인 하야카와도 마코토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히노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학원 악기들의 유지보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하야카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는 음악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노씨처럼 세계적인 현악기 제작가께서 이 지역에 계시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 음악계로 다시 돌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학원장의 진지한 제안에 마코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코토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지만 지금은 환경미화원 일도 있어서요. 그러신가요? 하지만 학원 아이들의 악기 유지 보수라면 기꺼이 맡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노씨 같은 분께 부탁드릴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천만에요. 하야카와 원장님, 앞으로도 저희 스미레를 잘 부탁드립니다. 학원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마코토는 조금씩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되찾아갔습니다. 완전히 음악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 후로 히노시 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가족 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콩쿠르 잘했다고 칭찬받았어. 스미레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마코토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 치아루도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야, 치아루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부부의 대화에 스미레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또 같이 연주해 줄 거야? 물론이지. 이번엔 무슨 곡을 연주할까? 모차르트가 좋아. 좋지. 그럼 연습하자. 음악이 다시 히노시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가족의 유대를 깊게 하는 일로서 성운의 직업은 여전히 정화조 차량 운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경멸과 딸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뻔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이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악의 세계에서 빛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 사람들을 돕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그만큼 훌륭합니다. 주말에는 교실의 악기를 손질할 시간이 있습니다. 봉인해 두었던 기술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것은 성운에게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미도 아빠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세요? 브리지 위치를 조정하고 있단다. 우와, 그걸로 소리가 바뀌어요? 그럼 아주 작은 차이로도 음색이 크게 달라진단다. 아빠와 딸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것은 3년 전 서울에서의 나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성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정현 교수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성운 선생님, 지난 콩쿠르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조정 기술을 잘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따님의 연주 또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다시 한번 현악기 제작가로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지인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선생님 같은 기술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거처와 일자리, 모든 것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분이 지방에 묻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분들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드림. 성우는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의 귀환, 현악기 제작가로서의 복귀. 예전 같았더라면 기뻐하며 덥석 물었을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성우는 소미와 지연에게 상의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다시 현악기 제작가 일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 소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가고 싶으면 저도 갈래요. 하지만 소미는 어딘가 쓸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학교도 교실도 친구들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지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지금 생활이 행복해요. 물론 서울에서의 생활은 화려했지만 지금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가족과 상의한 끝에 성우는 김 교수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상의한 결과 이번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에서의 일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희에게는 이곳에서 쌓아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과의 유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저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악이 빚어낸 아름다운 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콩쿠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시내 거실에는 오랜만에 즐거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운이 학창시절부터 사용해온 낡고 애착어린 바이올린과 소미가 교실에서 쓰는 바이올린으로 부녀는 소박한 이중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좁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이 부분은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까요? 글쎄, 조금 더 감정을 담아서. 그래, 바로 그런 느낌이야. 부녀의 대화에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끼어듭니다. 두 사람 다 소리가 참 곱네.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던 것인가.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시간이 지금 여기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겨울, 눈이 내리는 저녁 무렵입니다. 이 시내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거기는 조금만 더 천천히요.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둘이 제법 호흡이 맞네. 웃음소리와 음악이 작은 집을 가득 채웁니다. 결코 넓지 않은 방, 결코 고급스럽지 않은 악기. 하지만 그곳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유대,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 성우는 딸과 아내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도 높은 수입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아빠, 다음엔 무슨 곡 연주할 거예요? 글쎄다. 우리 스미레가 좋아하는 곡으로 해볼까? 봄의 미소, 아내의 미소, 그리고 제 자신의 평온한 마음. 눈 내리는 밤, 작은 집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선율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족의 행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음악은 오늘도 고단한 일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